네, 중수본 방역총괄 판장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407명이며 이 중 24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60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242명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 환자는 7,755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22만 2,395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중대본 제1차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위험 사업장 집단 감염 방지 대책, 시도 환자 관리 체계 준비 사항 점검, 코로나19 중증 응급의료진료센터 운용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에 위치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하며 중대본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구로구에 위치한 콜센터 업체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업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중앙역학조사관과 서울시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 분류를 통해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7시 기준 9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접촉자 수는 집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오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지역별로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과 콜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에서 감염 사례가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방역 대응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대본은 구로구에 위치한 특히 건번 구로구에 위치한 콜센터 업체 감염 사례는 수도권 여러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중대본도 관계 시도들과 적극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대본은 오늘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에 대하여 긴급하게 논의하였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공간 내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비말 감염 위험성이 커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사업장입니다. 중대본은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강도 높은 예방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위험 사업장의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 활용 근무, 출퇴근,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예방조치가 사업장과 시설 여건에 맞추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열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과 사업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장과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각 사업장과 시설의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이용객 모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의 방역관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131명으로 전날 92명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어제 경주 외곽에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개원하여 3월 11일 현재 13개소 2,979명 정원까지 확대하였고 2,351명의 환자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전주연수원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고 전북대 병원이 의료적 지원을 총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되고 생활치료센터가 확충되면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먼저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기 위한 환자 분류 작업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확진 환자가 100명 이상 나타나고 있고 산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수도 금일 0시 기준 18명으로 환자 수가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소규모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발생 사례를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입소자의 협조를 얻어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감염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제9호 기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과 시도별 환자관리 체계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 병원은 응급실 전체가 감염되고 운영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응급실에서 처치받아야 하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중증 응급 환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실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에는 응급실 입구에 사전 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 환자는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 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송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되는 병원에게는 별도의 격리관리료 등 수가를 인정하여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거쳐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원칙적으로 시도별 2개 이상 지정하여 코로나19 진행 사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시도의 환자관리 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환자가 급증했던 대구 경북의 사례에서 보듯 코로나19의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중증도 파악을 위한 환자관리반 설치, 생활치료센터 준비, 병상의 확보와 중증조에 따른 전원체계 운영 등을 준비하는 것이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중대본은 내일부터 각 시도별로 방역관리와 환자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환자 치료 체계 준비 사항을 점검하여 지원하고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고위험군이 생활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초기 증상 단계에서 감염 전파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만으로는 확산을 통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노력과
외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감내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인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무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중앙방역대책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1시 30분에 식약처에서 마스크 관련된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그때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세 종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6분 신청하셨고요. 총 7분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4분 먼저 진행을 하고 가운데 줄은 서울을 다녀온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변태섭입니다. 수도권 대량 환자 발생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증 환자 음압병상과 생활치료센터가 충분한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증 경증 환자 분류가 늦어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자가 나오는 대구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지 두 번째로 여쭙고 싶고, 세 번째로 사태가 더 커지면 대구 경북에 내려가는 의료 인력을 다시 서울로 부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고위험 사업장 집단 감염 방지 관리 방안 중에서 점심시간 조정이나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의료 자원이 비교적 다른 대구나 경북에 비해서는 좀 풍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치료 병상이 얼마나 수도권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좀 제공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생활치료센터 부분들도 실제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환자 수가 급증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향후 이제 수도권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을 두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수도권의 어떤 환자 발생이 대구 경북의 어떤 상황에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경기나 인천에서 각 지자체에서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더 준비를 지금부터 아마 저희들이 지정을 해 달라고 일단 요청은 드린 상태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도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구 경북과 같은 어떤 사항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환자 중증도의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수도권의 상황은 대구 경북의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집단 사업장들에 대한 점심시간 조정이라든지 사무실 좌석 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의이신데요. 이 부분은 아마 각 사업장마다 그리고 업체들마다 사항들이 조금 상당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표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침을 이제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 사업장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더 조정하는 부분들은 좀 따로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예,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중증도 분류 체계와 거기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로 경증을 옮기고 중증 환자들은 전담병원이나 음압격리병상으로 옮기는 체계는 지난주에 저희가 지침들을 시달해서 각 시도로 보내놓은 상태고요. 현재 각 시도에서 지난주부터 작업을 하면서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행 상황을 저희가 내일부터 시도별로 이렇게 좀 권역별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어서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부터 쭉 시도별로 그 상황들을 보고하고 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좀 채우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이 생활치료센터와 관계돼서는 지금 현재 대구 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대부분 저희 지금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대구시 지자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시설들이 이제 앞으로 환자들이 퇴원하게 되면은 그 시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지자체들에게 저희 중앙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그쪽에 혹시라도 만약 모자란 일이 생기면 그 환자들을 저희 중앙정부 시설 쪽으로 옮기는 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서울시에서의 환자 규모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필요한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만약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식의 체계가 작동되게끔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서울신문 기자님. 예,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러니까 수도권은 몰라도 각 시도마다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일 텐데요. 근데 상급병원 응급실을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는 경증 환자는 일단 못 받는 거고 다른 코로나가 아닌 다른 증상의 중증 환자를 중증응급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방역 당국은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감염성이 큰 사업장으로 좀 어떤 곳들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뭐 클럽이나 노래방 등 밀집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를 강제적으로 영업 중지시킬 방안이 지금은 관련 법상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제 지침을 좀 따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중증 응급의료 진료센터 부분은 뭐 상급 종합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권역 응급의료 센터도 있고, 그다음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아닌 이제 대학 병원이면서 지역 응급의료 센터인 곳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마 지역이나 권역 응급의료 센터 중심으로 해서 중증 그 코로나19 중증 응급 환자 진료를 이제 보기 위한 그런 이제 진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증인 경우는 여기서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진입을 할 때 그 사람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의심되는 환자는 그러한 어떤 보다 이제 응급실 진입 전에 나름대로 환자를 분류해서 중증 환자 진료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중증 환자 진료 응급실로 들어가서 중증 환자 진료를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콜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제 사업장 그런 업체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라는 건데요. 뭐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각 이제 부처별로 이 부분에 대한 업종들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협조를 이제 구하고는 있는데 주로 이제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밀집된 공간이라는 이제 공통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컨대 뭐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그다음에 클럽,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사항에 따라서는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업체들 또는 이제 사업장들에 대해서 뭐 강제적인 어떤 조치, 이를 뭐 예컨대 영업 정지 이러한 부분들을 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좀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은 영업 정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확산이 되는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그러한 사업장들에서는 어떤 별도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금 청사에서도 오늘 확진자 횟수부에서 3명 더 나왔는데요. 이 청사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걸릴 위험이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최종선자가 또 감염되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 오늘 횟수부에서 공지하기로는 세종청사 안에 선별진료소를 만들 거를 고려해봤는데 그런 세종시의 보건소의 역량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향후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수부 그 확진자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역학조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오후에 방대본 브리핑에서 아마 자세하게 아마 언급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파악한 바로는 이 어제 발생한 사람, 오늘 발생한 이제 3명 합쳐서 총 4명의 해수부 직원이 일단 역학적인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해수부 차원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건소 그다음에 방역 당국과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오후 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별 진료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오후 때 아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쭐게. 그 재택근무 같은 거를 지금 여기 세종청사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나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택근무 자체를. 뭐.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것으로 본인이 느끼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저희가 지침으로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기업처럼 뭐 전체 재택근무나 이런 거는 권고나 이런 게 내려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 뭐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다 집에서 근무를 해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확진자 접촉을 했다거나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JTBC 기자님.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곳에서 대중교통 내 감염 우려가 커지는데 지금 대중교통 내에서의 접촉자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그게 조사가 중이라면 상황에 조사하는데 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좀 추가적인 방역 조치 검토하시는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치료제 개발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연구 지원 같은 건 검토하고 계신 것 없는지 여쭙니다. 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 출퇴근 이동을 하면서 뭐 접촉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접촉자를 가려내기는 거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뭐 서울에서도 여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이제 지자체별로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하철 내에서의 어떤 감염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관리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치료제 개발, 백신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치료제 개발이 아무리 이제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리고 백신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코로나19가 향후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저희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어떤 민간 기업들과 제약회사들과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방대본 브리핑 때 아마 좀 더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4분 질문 받았고요. 서울에서 4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KBS,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방금 지하철 얘기에 덧붙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수도권 전역이 동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수도권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역학조사가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할 경우에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CBS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콜센터 직원 중에 신천지교인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는데 감염원이 파악된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생활치료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생활치료센터가 실제로 몇 군데나 지금 계획 중이시고 수도권에서요. 그리고 동선을 미리 맞춰보는 등의 시뮬레이션을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정도 안 돼 있는 건지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 등을 구해서 사실 서울로 지방 환자분들도 몰리고 있고 또 오래 기다린다고 합니다. 혹시 근데 서울 경기는 의료기관 분포나 의과대학 전문가들 분포에서 유리하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4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역학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수도권 전역이 서로 긴밀하게 대중교통 수단들이 얽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적으로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역학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취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역학조사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이 질문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역학조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합동으로,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과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 중에서 신천지 신도가 2명인데 이 2명이 이제 감염원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나머지 질의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라라는 이제 어떤 지침은 이제 내렸고, 그 이후에 몇 군데가 이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떤 병상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 필요한 어떤 서울 시민들이나 인천이나 수도권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병상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지방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수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지금 현재로 예전에 비해서는 평상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이제 병상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어떤 병상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향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중대본과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병상 부분에 관련된 대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별관리 전담반장인데요. 구로 콜센터 관련 그 종사자 중에 신천지 신도가 얼마나 있느냐 했는데 5명 현재 5명을 확인했고 좀 전에 그 5명 모두 음성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명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5명 음성이라는 사실을 일단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네,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최태원 기자입니다. 그 국토부랑 과기부 발로 나온 건데요. 그 16일부터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서 앞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이 보다 빨라진다고 했는데, 이 감염병 조기 차단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대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시스템 운영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권한과 역할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 또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내용이라 국회에서 다뤄질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정부는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계획도 포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대한 입장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국토부 가기부에서 아마 요거는 이제 질본과 같이 아마 협의를 해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특히 이 확진자의 어떤 동선 파악하는데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소요된 시간보다 훨씬 더 단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확진자의 동선을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역학조사에 도움이 분명히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이제 질본에서 방대본에서 이것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아마 진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후 브리핑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이제 호남권에 조선대에서 이제 호남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병원을 병원을 이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최소한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중앙센터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한 5곳 정도, 5권역에 걸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곳에 어떤 병원에 왜냐 감염병 전문병원이 독자적으로 병원은 운영될 수 없는 거고 감염병 전문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배후 병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후 병원을 갖춘 곳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병원의 어떤 자발적인 신청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저희 계획에 맞게끔 지자체 또 이제 병원과 협의해서 속도를 내어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와 관련되어서 입장을 물으셨는데 제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 대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종 감염병들이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적인 교류가 워낙 활발화됨에 따라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어떤 파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이제 가능성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신종 감염병에 훨씬 대응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경제 기자님. 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입니다. 저 구로 콜센터 사태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 첫 역학조사 불가능 사태로 이제 꼽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추적 방역 방법이 과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법에 대한 정부 대책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내 확진자 수가 이제 조금 주춤해져 있는데 현재 이제 정부의 방역 전략이 다시 해외로 향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들 대상으로 한 방역 대책이 타 지역에서 입국하는 지역 입국자들한테까지 적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중수본이나 중대본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역학조사와 관련되어서는 것은 오히려 이제 방대본에서 이것이 어떻게 콜센터와 같은 상당히 동선이 이제 복잡한 뭐 그러한 이제 경우에 역학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오후 브리핑 때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의 어떤 초점을 이제 어디에 이제 둘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산발적인 어떤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우선순위가 더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사항들이 조금 이제 더 이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만으로도 조금 방역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뭐 또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점점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자국의 어떤 방역 체계를 총 가동해서 이것을 막기 위한 또 차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유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검역 단계에서 오늘 0시부로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서는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에 따르면 오염 지역으로 명칭을 했는데요. 이제 검역법이 바뀜에 따라서 오염 지역이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검역 관리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이란은 검역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건강 상태를 의무적으로 징구를 하고 발열 체크 유증 상자에 대한 대상 검역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경향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 질문 한 가지만 드릴 건데요. 그 아까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수도권에서는 이걸 왜 지자체에 지정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시는 방식을 택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둘 차이, 중앙에서 지정을 했을 때랑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 운영에서 뭐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대구, 경북은 뭐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상당히 이제 다른 지역이다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의 경산이나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일단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앙 정부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했고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생활치료센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내에서 이러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진자 수가 거의 6천 명 이렇게 나오는 이제 상황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 외곽의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일단 지정을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이 아닌 이제 다른 시도는 나름대로 시도에서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특히 경북 같은 경우도 자체 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여러 개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일단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별한 이제 관리가 이제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자체의 그런 어려움이나 한계들을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네네. 예, 홍보관리만 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질문하신 그 의도는 아까 윤태국 국장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감염병 쪽에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면서는 시도 체계 내에서 일단 초동 대응을 하도록 체계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차원에서 제가 지금 계속 공고를 내리고 있는 게, 각 시도 차원에서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는 중증도 분류반을 구성을 해놓고
경증 환자로 옮길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시도별로 우선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외에도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게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시도들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의 분포가 좀 불균형적이고 또한 환자의 발생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자원들의 집중이 요청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한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물품들을 공급해주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선 시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걸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초기 상황이 너무 빠르게 환자들이 증가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만들고 생활치료센터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10군데 가까이를 지금 10몇 군데, 13군데던가요? 만들어서 대구 시민으로 수용을 한 거고요. 이 시민들이 이제 계속 거기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완치가 돼서 나가시기 시작하면 그 시설들 자체가 비게 됩니다. 이제 그 중앙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설들을 다른 시도와 어떻게 협력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을 좀 짜고 시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지원할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복지부 지정 생활치료센터 현황은 3월 10일 기준 총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은 세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계신 분들로 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셨던 분들 손 들어주시고 추가 신청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4분 신청하셨고요. 4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줄부터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아까 콜센터 외에도 노래방이나 뭐 학원이나 클럽 이런 것들을 예로 드셨는데 혹시 새로 배포하시는 대응 지침에 이런 구체적인 사업장 종류가 다 이제 제시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증상 인증제도 통해 가지고 기업인의 경우 해외 국가에서의 입국을 추진하는 방안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전에는 무증상 인증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무증상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입장 변화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콜센터와 유사한 업종을 이제 좀 종류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여튼 예컨대 노래방이나 클럽이나 PC방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오늘 회의에서 각 이제 관련되는 부처별로 대표적인 사업장 직종들이 어떤 건지를 좀 제출을 하고 좀 관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같은 경우에서는 클럽 이런 노래방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원 이런 쪽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 해서 또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근데 콜센터 이런 쪽은 고용노동부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파악을 하는 어떤 사업장보다는 각 부처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업장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좀 관리를 해 나가고 그런 어떤 사업장들을 이제 총괄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각 이제 부처에서는 그 각각의 어떤 특성들에 맞는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을 이제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무증상 인증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이제 이게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되느냐 여튼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이제 정상이 없는 상태인 거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무증상 인증제라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이제 증상이 없고 근데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제 음성인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무증상 인증제에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불가피하게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이제 공무 차원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뭐 그러한 이제 여건들이 갖추게 되면 아마 국가들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 이제 국가들도 있고 이제 정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입국이 이제 허용되는 그런 국가들도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뭐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해당하는 국가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은 아니지 않느냐.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은 본인이 느끼지는 뭐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뭐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고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게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특히 좀 필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되게 긴요한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관계부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외교부나 법무부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 국가들도 좀 중요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감염됐다 안 감염됐다를 판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 입장은 건강 상태를 저희가 확인해 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를 들면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발열이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증상이 없는 것들을 좀 증명함으로써 그 입국하는 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식의 내용들을 넣게 될지는 저희 중대본만의 논의 사항이 아니라 관계 부처들 그다음에 또 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입장들도 함께 조화를 하면서 갖추게 될 거라서 그게 좀 결정이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현재 세종에서 3분, 서울에서 1분 신청하셨는데 원래 브리핑은 50분까지 예정돼 있어서요. 질문도 좀 간략하게, 답변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네, 저 메디컬 타임즈 이창진 기자입니다. 그 지금 의사협회하고 병역협회를 통해서 의료기관 마스크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보건용하고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 기준이 신평원 등록돼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 수로 그것도 100% 다 주지 않는 상황이고, 근데 아시다시피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전수조사 들어가신 부분 두 번째 전수조사 상황이 어떤지 하고요. 그리고 의사협회가 코로나 대책본부에 전 질본장 등 전문가를 좀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그쪽에서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한 그런 중대본의 그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집단에 대한 그 집단 감염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중파하고 종편에서 그 방송사죠. 건강과 예능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계속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송이잖아요. 지금 야외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집단 감염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통위를 통하든 중대본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우려 사항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뭐 여튼 요양병원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뭐 결과에 따라서 아마 따로 뭐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기관 마스크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국민들도 마스크 이제 부족해서 오부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중수본에서 이제 챙기고 있다. 그래서 마스크와 관련되어서 뭐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또 마스크가 예컨대 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행정직들 이런 부분들까지 뭐 여튼 마스크가 세밀하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책본부 의협병협하고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뭐 제안한 사항들은 저희 쪽에서도 뭐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뭐 반영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뭐 방송 스튜디오와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뭐 그렇게 보면 뭐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도 집단 감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고위험 사업장들 감염 예방 대책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저 청년사 곽성순 기자입니다. 일단 그 지금 3차 유행 가능성이 많이 대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신규 입원 환자의 경우 전수 코로나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이제 병원 병실에 들어갔을 경우에 확진된 이후에는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이 환자를 신규 입원시킬 때 전수 코로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증진료 응급진료센터 만드신 거 보면 일단 짧게 이제 지정 거부가 가능한지 지정을 했을 때 지정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사전 환자 분류소라는 게 결국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별진료소의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게 선별진료소하고는 어떤 점이 좀 다른 건지 기준,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천막 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좀 마련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이제 시도별로 2개 이상 필수적으로 하고 권장하는 거 기준은 마련하셨는데 언제 정도까지 이걸 다 전국 시도에서 마련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3차 유행 가능성 뭐 지금이 2차 유행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그 용어보다는 뭐 의료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잘 방어를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한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을 조금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방대분과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답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증 응급 환자 응급진료센터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공고 사항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한응급의학회랑은 일단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전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응급의학회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일단 가야 여튼 그 골든 타임 내에 중증 환자를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향후 이제 발생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학회와 복지부 중수본이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든 안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 입장에서는 조금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는 조금 참여하시기를 저희들도 간곡히 바라고 또 참여 의사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희가 시도별로 이제 2개소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시도별로 최소한 2개소 정도는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정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최악의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법에 따라서 이제 명령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까지 이제 가기를 저희들도 바라지는 않지만 아마 시도별로 또 그 응급실의 입장에서도 그냥 대비가 없이 그냥 확진자를 받아들인 것보다는 충분한 대비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또 응급실을 재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좀 이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참여는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시 기준은 천막처럼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규모가 큰 응급실 같은 경우는 앞에 별도의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흡기 환자들을 따로 빼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환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선들을 미리 이제 따로 만드는 부분들이 응급실 내에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민안심병원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구분을 하는 것처럼 응급실 내에서도 그런 어떤 동선을 구분해서 확진자가 행여나 중증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그 동선이 분리되어서 치료가 되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응급실의 기능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짧게 하나만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폐렴이 의심돼서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2,000건 내외 정도 발생하고요. 방금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아마 검사를 하자라고 요청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하루 검사량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아마 하루 최대한 2만 건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신규 입원 환자가 제가 알기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량을 다 투입해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는 호흡기 증상이 악화돼서 갑자기 입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전부 검사를 하는 걸로 하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자님. 네, 아시아투데이 수홍식입니다. 중증 응급센터 계속 질문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증 환자 중심일 거고 그렇다면은 기존에 경증 환자를 입소하기 위해서 만든 생활치료센터하고 더불어 이게 앞으로 치료 체계가 이원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이거 만든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권고 사항이긴 한데 이게 우선 대구 경북부터 어떻게 권고가 들어갔는지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응급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 체계하고는 이제 이원화되는 거하고는 전혀 이제 별개의 것이고요. 이제 중증한 예컨대 본인이 응급 물론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은 늦게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집에 있다가 응급실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진행 속도가 이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응급실로 빨리 신속하게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저질환이 훨씬 더 지금 위중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컨대 확진자이지만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을 해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해서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신속하게 응급적 처치가 필요한 그러한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진료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아니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생활치료센터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응급 환자 부분 특히 중증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아시아경제 조연희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강 상태 확인서 발급 주체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의료진인지 복지부 등 정부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미국 갈 때 하는 출국 검역과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 중에서 이런 식의 출국 전 검역 강화로 입국 제한을 좀 완화한 전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 건강 상태 확인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이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협의가 되는 대로 일단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국 검역과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일단 저희들이 모든 외국의 사항들을 지금 현재 다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도 정리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콜센터 등의 조금 집단 감염 사례들로 인해서 또 여러 우려가 좀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어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산발적인 어떤 집단 감염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번에 서울에 위치한 콜센터에 대한 집단 감염 사례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의 방역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어떤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발생을 막고 생기더라도 지역 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어떤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좀 살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현장에서 이 일을 하시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19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